군산시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를 거쳐 완주군과 전주시까지 흐르며 전라북도 평야지대의 젖줄이자 생명수가 되고 있는 만경강. 만경강은 지리 위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곳이다. 바로 이 강의 중류에는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기도 하는 신천습지가 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 물줄기는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징적인 식생을 형성한다. 신천습지는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하도습지다. 두 하천의 생태적 공간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보통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물길이 끊겨 전체적인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지만 신천습지의 경우 보가 있는 것이 담수성 식물 군락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물살이 빠른 지역에 사는 식물 군락도 형성시켰다. 또 모래나 자갈 토양이 생기는 보 밑에는 하천 식생 군락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식생이 한 장소에 자생한다. 수중보에 의해서 만경강의 전체적인 생태 지도가 바뀐 것이다. 신천습지의 대표적인 식생으로는 물이 고인 환경에서 잘 사는 노랑어리 연꽃, 유속이 느린 곳에서 쉽게 관찰되는 다년생의 부엽성 수생식물인 외계연꽃, 그리고 진흙 속에 뿌리 줄기를 단단히 내리고 7월에서 8월에 흰 꽃을 피워내는 어리연꽃 등이 있다. 단단한 흙을 뚫고 제일 먼저 습지에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건 하천 습지 식물인 부들. 신천 습지에는 애기 부들 군락과 줄군락이 넓게 자생하고 있다. 개방 수면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개방 수면에는 만경강에서 가장 멋진 꽃을 피우고 있는 외계연꽃이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합니다. 외계연꽃, 노랑어리연꽃, 어리연꽃, 연꽃, 가시연꽃 등이 6월, 7월, 8월 되면은 아마 만개에서 만경강의 식생을 더 화려하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갖가지 식생들이 꽃을 피워낼 것이다. 특이한 생김새로 눈길을 끄는 가시연꽃은 수심이 일정하고 얕은 곳을 좋아한다. 수염 가래꽃은 논두렁과 논바닥이 만나는 경계에 살면서 논농사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식물이다. 뿌리가 없고 연못에 떠서 자라는 통발은 물속에 가라앉아서 겨울을 지낸다. 또 내륙습지에 많이 자생하는 흑삼릉과 한해살이 부엽식물로 고인 물에서 살며 물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마름 역시 신천습지의 대표적인 식생이다. 유레카! 부산시 사상구의 한 버스 차고지. 수소 전기차의 변신은 수소 택시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수소 전기차의 원리를 국내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적용해 수소 버스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버스는 일반 버스와 달리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수소 버스 역시 외부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수소 버스를 알고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버스가 수소 전기 버스인지 알고 타셨어요?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번 탔어요. 실제로 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세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기사님은 수소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차체가 이게 제반적으로 하체에서 잡아주는 균형감,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게 안 밑에 내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차 내의 엔진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인데도 더 안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참 좋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짧은 충전 시간도 장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충전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 전기차는 1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곳은 부산의 첫 도시명 수소 충전소로 앞으로의 수소버스 운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유레카!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생두에 열을 가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다양한 풍미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단맛과 쓴맛, 그리고 신맛의 정도와 배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스팅할 때 가해지는 열은 160도에서 280도 사이. 좀 더 신맛을 원할 때는 약한 온도, 좀 더 쓰고 풍부한 바디감을 느끼기 원할 땐 그만큼 강한 온도에서 볶아주는 것이죠. 로스팅 단계가 진행될수록 생두의 색깔은 녹황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갈색 순으로 점점 짙어지는데요. 원두 콩들이 골고루 볶이고 있는지, 또 적당량의 열이 가해지고 있는지 원두의 색깔을 수시로 확인하며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 되고 옅은 갈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일 차 로스팅이 끝나면 냉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원두의 열을 빠르게 식혀줌으로써 다양한 풍미가 콩 조직 속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로스팅 온도가 200도에 가까워지면 1차 크랙, 즉 원두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두의 외피가 벗겨집니다. 이때 산미가 가장 두드러지면서 약간의 단맛과 쓴맛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배전에 최적화된 온도로 열을 더 가해주면 가장 조화로운 맛을 내는 원두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한 200도 정도 되면 2차 크랙이 시작돼요. 2차 크랙이 일어난 후 일정 온도의 열을 더 가해주면 강배전 원두가 되는데요. 스테이크로 치면 웰던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볶아주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배전도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온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온도를 얼마나 세심하게 맞춰주느냐에 따라 커피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스팅 온도를 얼마나 세심하게 맞추냐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 높으면 잔미가 섞이는 반면 미지근한 물로 추출할 경우 커피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못해 풍미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커피를 추출하기 가장 적당한 온도는 90에서 95도가 됩니다. 유레카!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님 이거 아예 안 됩니다,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게. 이게 후계 법칙으로 가능한데. 후계 법칙이요? 후계 법칙이란 탄성을 지닌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려는 힘을 후계 법칙이라고 하네요. 아니, 피디님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완전 신기한데? 여기가 덩크슛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와, 좀 소원 성취했네요. 오랜드 덩크! 자, 농구 덩크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아시겠는데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들 이렇게 많이 뛰시는데 이거보다는 어깨 넓이를 벌린 다음에 발바닥으로 트램폴린을 꾹 누른다 생각하고 올라갈 때 상체, 이 어깨를 위쪽으로 쭉 뻗으면 더욱더 높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트램폴린 보면 가장자리 용수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눌렀을 때 용수철이 늘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형질 때문에 줄어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위로 뒤로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순간에 용수철이 펴져서 후계 법칙에 의해서 왔다 갔다 뛸 수 있는데 이때 많이 여러분들이 높이 뛸 수 있는 거는 많이 눌러주던가 아니면 무거운 사람이 많이 눌렀을 때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는 게 후계 법칙에 관련된 트램폴린입니다. 오, 됐나요? 오, 됐다. 셋. 와, 됐다. 더 어려운 거 없어요? 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오케이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아니, 이거 사람이 가능한 거야?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도전! 도전이요? 도전! 저게 겁이 많은 사람은 덤블링을 못해. 유레카! 영화 몇 킬까 이거? 나 이거 맞았거든? 영하 29.7도. 추워 죽게. 더 추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움직이면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올릴 거야. 자, 우리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볼 거예요. 차가운 물이요? 얘는 차가운 물이고 이거 뜨거운 물인데 지금 영하 20도 정도 됐을 때 지금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한 개 분량씩 할 거야. 자, 기다려. 자, 뜨거운 물 먼저. 이건 차가운 물. 자, 뜨거운 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아, 빨리 해! 추워! 얇게! 빨리! 가만히 있어, 감사! 나와! 유리분! 나와! 유리분! 야, 아니, 그만해! 아이. 아,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씨. 야, 얘네 계속 울었어. 아니라. 얼어서 내려올 수 있어? 어우야, 온몸이 진짜. 온몸이 얼어서 내려올 수 있어. 온몸이 얼어서 내려올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여기가 확 따사진다. 연문도 있대. 연문이 있었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 보여줘. 연문 있잖아. 유레카!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 먹기 시작한 선조들은 오랜 경험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김치를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신맛이 적절히 우러나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치가 가장 맛있어지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김치 맛을 평가하는 관능 평가에 따라서 최적의 그 발효 온도와 최적 기간을 그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최적의 발효 온도는 6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적의 발효 기간은 김치를 담근 지 겨울에는 4에서 7일,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3에서 5일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최적화된 온도로 발효를 했을 때에 그 발효된 이후에는 영하 1에서 2도의 온도에 보관을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 최적의 온도를 유지한 김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은 김치의 보관의 상태보다 그 유산균의 수가 100배까지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김치를 갓 담갔을 때의 산도는 pH 6.5 정도. 배추와 양념의 겉도는 맛만 느껴지죠. 하지만 이 김치를 발효시키면 약 6도씨에서 각종 유산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류코노스 톡균이 김치 특유의 신맛과 톡 쏘는 맛을 내게 됩니다.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6도씨인 셈인데요. 이 최적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 왔을까요? 흙을 곱게 빚어 1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옹기들. 그 겉표면에는 수많은 기공이 생겨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옹기에 김치를 담아 약 70cm 정도 파놓은 땅에 묻어두었는데요. 이때 땅속의 온도가 0도에서 1도 사이로 유지돼 김치의 싱싱한 맛을 길게는 1년까지 지켜줍니다.
그런데 같은 김장떡이라도 지역마다 그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운 북부 지방 쪽 옹기는 입구가 큰 일자형인 반면 아래 지방일수록 입구는 좁고 배가 볼록한 형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조금 많이 받는 곳에서는 그 입구가 많이 작은 독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배의 크기가 조금 큰 그 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구가 큰 독을 사용해서 지역별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저장을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한 그 독의 사용 수임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1년 4계절 싱싱하고 아삭한 김치를 먹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온 것인데요.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낸 김치의 맛있는 온도는 갈수록 더 고도화되는 냉장 기법을 통해 더 세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기술자를 찾아 들어선 곳에서는 아니 이건 드라이아이스?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게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 렌즈 후드인데 이게 잘 작동되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기술인 미세먼지 저감 후드.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 유리창이 비장의 기술이라는데 조리할 때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가 조리인의 코로 직접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가 실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가스레인지 위에 부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배기장치. 투명 차단창이 연기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여기에 한 가지 스마트한 기술이 더해졌다는데 여기 미세먼지 감지 센서입니다. 여기 숫자로 나타나듯이 이거는 초미세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PM10 이거는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이 위에 있는 팬과 연동해서 주위에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유해가스를 이 팬으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바로 스스로 미세먼지를 감지해 환풍팬을 작동시키는 인공지능 센서. 미세먼지 수치가 약간 나쁨 이상으로 측정되면 팬이 돌아가도록 자동 감지 센서와 팬 전원 모터가 연결되어 있단다.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 상태에서는 이렇게 팬이 작동하지 않지만 연기와 유해가스의 발생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험을 알리는 적색불이 들어오고 팬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후드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잡아내는 것. 주방에 번져 있는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유레카! 결국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기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제조와 공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목표로 수소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수소 수요를 주요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수소의 생산과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현재 수소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과 배관 건설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과 403개소에 이르는 공급관리소는 수소 공급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려는 정부의 계획과도 맞물리고 있는데요. 라는 설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거점 도시에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 수소 생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생 수소는 정유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생 수소는 공정에 다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수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규모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은 석유화학이나 제철산업 등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추출하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를 얻는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 단가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